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로 시조부터 28대손 범자 항렬까지 그리고 목사공파 파조와 우리 부여군 석성면의 입향조는 누구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평리 씨 인구는 2015년도 조사에 의하면 약 1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 10년 전이니까 현재는 한 15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밀양박씨가 한 300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평리씨 파조는 총 27개의 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633년 개유 초보 때에 7대조, 여기 보시면 인자 7대조 인자조를 개파로 나누어서 오다가 종원수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도저히 이제 그 대동보를 만들기가 힘들어지자 문중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924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24년도에 여기 11세 손부터 이제 팔을 나눠요. 강제로 그냥 임의로. 너무 이제 그래서 대동보를 한 번에 만들기 힘드니까 각 파별로 우리 이렇게 파보를 만들듯이 족보를 만들듯이 각 파별로 족보를 만들어서 이걸 취합한 다음에 대동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4년도에 이제 문중행 회의로 파를 27개 파로 나누었다. 그래서 그 기준을 11대로 해서 우리 가문은 종이십니다. 파조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공파 파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조부터 한번 저희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대 시조는 언자이십니다. 휘언. 이언 되시겠죠. 고려 건국때 왕건과 함께했다고 하고요. 광종 때 신무이 대장군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죠. 고려 건국은 918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대조 화입니다. 3대조는 상문입니다. 이 두 분은 시조 어른하고 같은 신무이 대장군을 지내셨다고 하고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대조 순지입니다. 순지조께서는 기록이 나와요. 그 부인께서 왕씨였거든요. 개성왕씨. 그런데 그분 때문에 그쪽 가문하고 교차로 이렇게 해 보니까 검증이 가능해요. 이분은 그쪽 왕씨 쪽 족보하고 우리 족보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보니 이분은 1400년도 분이에요. 순지께서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1400년이고 이현조 시조께서는 900년대 분이세요. 한 400년이 넘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한 대당 1대, 2대, 3대 세 번 내려오면서 뭐 한 450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 한 120, 30년마다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첫째가 임, 그때는 둘째가 광봉,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순지조의 아들은. 그런데 여기서도 이 광봉조는 기록에 나오는데 이 광봉조는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에 기록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때 행적을 보면 1270년도 분이에요. 그런데 순지조는 아버지인 순지조는 1400년대 분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응? 더 나이가 광봉조가 더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물연대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광봉조에 대한 거는 또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분을 시조로 모시고 지금 한풍이 씨라고 해서 따로 대종회를 이루고 오고 계세요. 한 350년 전부터. 그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일단 이 5대조 이임자조는
상의원 직장 동경을 지내셨고, 이거는 저 임금의 보물 서필 의복 이런 걸 담당했던 관직이랍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6대조 요는 사순이 부호군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자료가 없어요. 그 다음 조가 이제 7세 인문조입니다. 요때가 이제 7대조일 때 조 이게 요때 이제 나눴었거든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여기로 나눈 거예요. 11대 손으로 계파를. 그런데 요때 당시에 인원, 인관, 인계, 인검, 인문, 우리는 인문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문조를 한번 볼게요. 인문조는 고려 밀직 직제학을 지내셨어요. 왕명의 기밀을 다루는 곳이고요. 그리고 족보에 보면 중국에서 시중을 역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중은 국정을 총괄하는 중서문화성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시중을 하셨다. 총리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중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좀 뜬금이 없어 보여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조금은 뭐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에서 시중을 했다는 게.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대몽항쟁 직후에 이제 원나라 간섭기에 충렬왕이 중국 징기스칸의 손녀인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요. 충렬왕이. 근데 그때 그 공주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이제 충선왕이에요. 그 충선왕이 이제 혼혈왕이죠. 그 충선왕이 18살에 고려에서 살다가 18살에 베이징으로 가요. 외갓집으로 간 거죠. 원나라 징기스칸의 손자가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가서 쭉 거기서 삽니다. 베이징 그 궁궐에서 그 외사촌들하고 중국 몽골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 중국 원나라 성종과는 그때 왕이 성종이었는데 외사촌간이었어요. 큰, 큰 외삼촌의 아들이에요. 그 왕이 성종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오빠의 아들이 성종인 거예요. 아주 가깝죠. 중국 대륙의 왕인 것입니다. 그 자기 사촌이. 그래가지고 아주 또 되게 가깝게 지냈대요. 그 충선왕하고 그쪽 그 외가 쪽 사람들하고. 그래서 뭐 되게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 충선왕을 되게 귀여워했고. 그러다가 1297년 22살에 짧게 7개월간 왕을 해요 고려에서. 그러다가 또 다시 북경으로 갑니다. 이때 원 간섭기라서 원 그 조정에서 이제 그렇게 뭐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불러갑니다. 그냥 뭐 더 공부해 보시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북경에서 계속 살아요. 이분은요. 10년 뒤에 1307년에 32살에 이제 원나라로부터 만주벌판에 있는 심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왕으로 봉해져요. 그 심양이라는 데가 그 우리나라 옛날에 고조선에 아마 그 위치하고 비슷합니다. 수도 위치하고 뭐 그런 데인데 아주 큰 동네인데 왕으로 봉해져요. 그러다가 1년 뒤 33살이겠죠. 33살 때 아버지 충렬왕이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고려 왕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동시에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심양왕하고 고려왕을. 그런데 이분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면 고려로 오지 않고 그 심양왕이 됐는데도 심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베이징에 있었던 거예요. 1년간. 그런 1년 뒤에 이제 고려왕까지 됐는데 고려로 가지 않고 그냥 베이징에서 서신으로다가 정치를 해요. 글을 써주면 들고 말 타고 뛰는 거죠.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텐데 이렇게 한 4년 동안 재임을 하시는데 4년 5년을 계속 그렇게 합니다. 베이징에서.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 인문조께서 중국 북경이나 충선왕이 계신 북경이나 같이 북경에 계시면서 시중으로 계시지 않았나. 아니면 심양에
그 시중으로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뭐 충선왕이 심양에 있는 우리 그 임문조한테 이제 뭐 서신을 보내면 우리 임문조가 거기서 그 심양을 다스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는. 근데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그래서 이분의 활동 연대는 한 1320년대 뭐 요분으로 보입니다. 우리 임문조 할아버지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대조 양이십니다. 요거는 15세에 사마시에 장원급제하여 좌리공신, 개성부윤, 대과에도 급제하여 가선대부, 종이품, 강원감사를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이분도 족보에는 없어요. 그 출생연도가. 근데 이분도 이제 1470년경에 활동하신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좌리공시는 성종 2년에 1471년에 12세 왕의 어렵게 오른 성종을 도와 국정을 이끈 신하 75명에게 준 것이 좌리공신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시간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좌리공신을 준 적이 없어요. 성종 때 외에는. 그래서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연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70년도에 활동하셨다. 그 다음에 9대조 3언이십니다. 경주 부윤, 승정원, 동부승지를 역임했다 돼 있고요. 몇 년도인지 생활 기록은 활동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묘소가 장성에 있고요. 우리 임문조 할아버지는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윗대 분들은 한평에 있습니다. 광봉주도 한평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원 밑에 두 분이 계십니다. 손수조와 영발조 있는데 우리는 영발조의 후손입니다. 10대조 영발조께서는 우봉 현감을 지내셨고, 우봉은 황해도 금천이에요 지금의. 통정대부 정삼품까지 오르시고 도승지 지금의 비서실장까지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분부터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봉황산에 모셔집니다. 묘가. 그런데 그 묘가 족보에서 보면 묘가 소실되어 초훈장으로 모셔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훈장이란 홀령을 불러 묘를 썼다는 겁니다. 그냥 이분의 생활지나 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진짜 묘는. 그리고 언제 활동했는지도 나오지도 않고요. 조사를 해도 찾아낼 근거가 없어서 이분을 입향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공파 파시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법상 모셨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때조 11대조 우리 이제 저 목사공파 파시조이신 종자이세요. 요번 때는 종자와 정자 두 분이 계세요. 영발님 밑에. 거기에 장남 종 어르신이 우리 직계손입니다. 목사공파 파시조이시고요. 의흥현감 통정대부 당상관 정삼품에 오르셨고, 그리고 진주 목사를 역임하셔가지고 이제 목사공파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목사공파를 쭉 이렇게 별개로 따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파만. 나머지 파들은 또 자기들이 알아서 다 기록을 하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올라와서 12세손은 계속 독자로 내려와요. 이렇게. 아슬아슬했네요 진짜. 4대 독자, 5대 독자예요. 이분까지. 여긴 경제가 있네요. 나머지 독자로 하나 둘 셋 네 분이 독자로 내려옵니다. 12세의 유번. 이번은 문과에서 급제하신 뒤에 가선대부, 종이품, 예조 참판을 역임하셨고요. 출생연대는 미상입니다. 이분도 초원장으로 이제 지내셨어요. 그래서 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초원장으로 똑같이 했다. 그 다음이 이제 13대조 화예요. 화. 이분은 문과를 급제했고 사한부 지평까지 지내셨고요. 이분도 출생연대는 미상이에요. 알 길이 없고요. 그런데 이분부터가 이제 묘가 쓴 게
족보에 나와요. 이분부터 이분은 석성의 묘를 쓴 게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묘지가 어디에 있느냐? 석성면 현내리 신대마을 봉황산 언덕에 모셨다. 여기가 아마 우리 아버지 모신 데도 봉황산이에요. 그 산 너머가 현내리예요. 그냥 바로 꼭 직접 넘어 그 탑골레깔 있는 데 쪽 거기가 이제 봉황산 현내리 신대마을 봉황산 쪽이 그쪽이 그 언덕에 동동남양 부부쌍으로 부부 쌍좌묘로 모셨다 이렇게 됐어요. 합장이 아니라 봉분을 두 개 따로따로 모셨다 같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봐서는 요 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석성에 사신 분이에요. 윗대는 절 이제 불분명해요. 그냥 초원장으로 다 뭐 네 분은 초원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분보다는 윗대가 아마 아, 그 입향조일 것 같긴 해요. 6번조나 아니면 여기 3대군요. 종 여기 우리 요 분이나 뭐 용발조도 해당이 되겠죠. 왜냐면 이분은 정확히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몽길 요쪽 조나 아니면 여기 돈 요쪽 조에서 부터 아마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기억나는 데까지는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록이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가족보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증조, 고조까지는 기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기록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소실돼서 뭐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름만 정해서 내려오는 가승 족보들이 우리 가문 말고도 다른 가문에서도 많이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보다는 높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본조 아니면은 우리 목사공파 파조인 종조나 아니면 영발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석성면 입향조는 잘 모르겠다. 답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분 됐고 그 다음에 14대조 위 이분은 문과 예비인시 직장을 지내셨대요. 이분도 출생연대에는 미상입니다. 이분도 묘소는 적혀 있어요. 선조묘 아래에 모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대마을 봉황산 거기 묘 아버지 묘 밑에 모셨다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도 여기서 사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15대조 몽길 이분은 병절 교이고 출생연도는 미상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묘는 청룡 뒤 잠두제에 모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룡저수지 있죠? 탑골 거기 어디께인가 봐요. 잠두제라는 그 고개가 그 어디께에 모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16대조는 5분이 계세요. 그 중에서 우리는 네 번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돈자가 우리 직계 조상이십니다. 그리고 이분 중에서 둘째 강님 각자를 쓰시는 분의 출생연도가 족보에 나와 있어요. 1553년이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뭐 두 칸 내려가니까 뭐 2살 빼면 뭐 대충 2살이나 3살 정도 더 많았다고 보고 한 1560년생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무랑 문과 정육품을 지내셨대요. 문과에 급제하셨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대까지 나오고 17대는 안 나와요. 그래서 17대조부터는 제가 여기 한 걸로 다 이 뒤에서 다 찾은 걸로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대조는 그 돈조 밑으로 5명이 있습니다. 경술, 경진, 경섬, 경우, 경승 이렇게 5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 경섬조입니다. 우리 여기 처음에 보면은 봉천공이 경술 첫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막 그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전편에서 고분이 경술 그래서 17세 손 경술 그 다음에 우리는 셋째 경섬 통동남 정오품 문관을 지내셨다고 하고요. 그 뒤로 후부터는 이제 벼슬을 전혀 하지 못해요. 17대 손 여기 우리 봉천공 요때까지만 봉천공이셨던 요때까지만 관직을 갖고 그 뒤로는 전혀 관직을 갖지 못합니다. 이분의 태생 연도가
1575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1575년생이니까 이제 임진왜란 겪기 바로 직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술조께서는 임진왜란 때 그 석성 향기도 구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유추해보면 왜 벼슬 못했을까 이렇게 유추해봤더니 그 시대가 참 힘든 시대예요. 이제 16대조 17대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592년도에 7년간 임진왜란을 겪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힘든 상황에서도 또 그 와중에 1594년, 1595년 이때 크게 흉년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또 1627년에는 정묘호란을 겪고 1636년에는 또 병자호란을 겪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완전 결정타인데 1670년도에는 경신대기근이라고 아주 우리 역사상 최악의 이제 기근이 와요. 그래서 한 100만 명가량이 이때 죽습니다. 뭐 사람을 잡아먹고 막 그랬다는 기록이 조선실록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25년 뒤에 1695년에 을병 대기근이 또 와요. 그때도 한 100만 명이 돌아가셔서 전 국민의 한 5분의 1이 이때 다 돌아가세요. 이 한 25년 사이에. 그래서 뭐 사람도 잡아먹고 이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유추해보면 한 16대조에서 시작해서 한 20대조, 이 4대에 걸쳐서 한 100년 가까이가 이제 직접 겪게 됩니다. 이때를. 그래서 그 후대를 보면은 좀 단명하신 분이 좀 몇 분 계세요. 뭐 그 아마 굶어 죽지 않았나 싶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뭐 지금 돼 있고 이게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출생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한 1500년도 말부터 해서 16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최악의 살아남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최악의 기간을 버텨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대조에도 보면은 각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지금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세 분만 손이 있고 후손들이 있고 요 두 분은 후손이 없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아마 이 기록 다 해왔고요. 아마 굶어 죽지 않았나 싶어 이 두 분도 그 시대의 분이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17대조 경술님까지 했죠. 그 다음에 우리 18대조는 독자로 이재라는 분이세요. 뭐 딱히 뭐 벼슬도 없고 그냥 1625년도에 출생하셨고 내내 석성 근처에 붙이셨어요. 밑줄은 다 똑같습니다. 19대조는 세 분인데 일빈, 일망, 인류 이렇게 세 분이고요. 1663년도 생이세요. 인류라는 분이 우리 조상 조께서는 근데 3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도 뭐 그렇게 굶어 죽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20대조 도 이제 네 분인데 규수, 민수, 백수, 태수인데 그 셋째 백수예요. 저희 이제 직계손이 직계조가 이분이 1600 기록에 34년이라고 나요. 뭐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한 1700년대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38살, 38세로 돌아가세요. 이분도. 그러니까 인류라는 아버지가 35세 돌아가시고 백수라는 분 아드님도 38살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단명하신 거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한 1700년도니까 무진보가 이제 1688년에 발행되잖아요. 뭐 이때 발행을 시켰어요. 한참 힘든 시기에 개유 초보는 1633년이니까 정말 힘든 시기에 또 책을 많이 써요. 그때 거의 다 책을 써요. 이제 전란을 겪고 나서 막 이리저리 흩어지고 많이 죽고 이러다 보니까 1600년도 초에 모든 가문들, 우리 가문뿐이 아닌 전 우리나라 전체적인 가문들이 요때 대부분 족보를 간행을 해요. 이제 그리고 이런 게 또 유행처럼 번져요. 그래가지고 족보가 없는 집안은 이제 양반이 아니다 뭐 이런 게 또 되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이제 족보를 1600년도에 많이 만들죠. 뭐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가 어디더라 권씨인가 어딘가인데 그게 1500년 1580년인가 그래요. 최초의 족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의 그러고 나서 1600년도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1대소는 정익, 정항, 정진이고요. 이때부터는 연도수가 정확해요. 이제 1730년도에 태어났다. 정진운조가 우리 할아버지고요. 22대조는 독자이신 원운조이십니다. 1760년도 23대조는 유희, 유보, 유우이신데 그 중에 장남 유회가 우리 직계 조상이시고요. 1800년에 태어나셨어요. 24대조는 담서라고 독자시고 1836년에 돌아가셨어요. 25대조 민철, 민선, 민옥 이렇게 세 분이 계셨고요. 막내인 민옥 쪽께서 우리 직계손이시고 1869년생이세요. 26대조 장헌, 주헌 두 분이 계신데 장헌, 장남이 우리 직계손이세요. 1892년도에 출생하셨습니다. 27대조 개창, 개은, 개룡 이렇게 세 분이 계셨고 저희 직계는 아버님의 개은 1928년도이십니다. 우리가 28대손이고 순범, 윤범, 기범, 길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8대까지 쭉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계가 좀 상당히 이상하죠. 연대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광봉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순지조도 안 맞고요. 중간중간에 또 많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족보가 이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아마 가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상도 우리 목사공파 조상 중에도 혹시 가짜가 돈 주고 샀을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다. 족보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광봉조를 기준으로 족보를 그 한풍이 씨라고 해서 이제 1633년도 개유 초보를 발행할 때 이쪽에 있는 대동보를 이제 한평이 씨 대동회하고 갈라져요. 이때 하나로 하다가 이때 갈라지는데 이제 임진왜란 겪고 막 어수선한 때가 지나서 다시 종손끼리 다 모인 다음에 한 건데 요때에 종생 함성군파가 엄청 득세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600, 한 이분이 1430년도생 그때 분이시니까 1600이니까 한 1600년도 말 88년도 때니까 뭐 한 200년 뒤에 이제 쓰여진 거잖아요. 대동보가 요분 태어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200년 동안 한 6대가 지난 거니까 그 6대 정도 됐을 때 함성군파는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6대조 정도 지난 후에는 이 족보를 거의 대동보 초보, 개유 초보를 할 때 함성군파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주도적으로 했던 함성군파 그분 이름이 있는데 제가 다음 편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분과 광봉조 그 후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이연이라는 분을 들고 나와서 시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광봉조가 맞다. 라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언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광봉조 분들은 빠집니다. 그리고 책을 가첩 집안에서 하던 가첩을 뭐 집어 던지고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광봉조 시족계 뭐 밑에 후손들은 그래서 이제 합혀지지 못하고 350년 전부터 우리는 한평이 씨 대동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한풍이 씨 해서 이제 따로 대종에 여기 한평이 씨 대종에 따로따로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됐는지도 한번 추적해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왜냐면 이연조라는 분은 전혀 기록이 안 나와요. 그냥 족보에만 있는 분들이요. 전혀 우리가 찾질 못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냥 족보에만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분이 고려 만렵의 조선조 초의 태조 때, 태조 이성계 때 그때 세종실록에 나와요. 원자조가 한평이시 원자조가. 근데 그분 이분이다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얼추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런 내용들도 다음 편에 재밌게 한번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